안녕하세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먼저 좋은 프로그램에 훌륭한 연자들이 초대받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응급학 전문의로서 의료정보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공공의료 콘텐츠 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는 매우 큰 주제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하여 도입부에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헬스 주요 개념과 동향, 의, 그리고 공공의료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문제들과 함께 공공의료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제게 주었을 때는 공공의료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오늘 주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티제이션과 구시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사물과 기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134개의 정의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를 하나의 통합된 정의로 다시 정의하려는 것에서는 이를 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사업, 산업,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핵심 자원과 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으로 가능해진 근본적인 변화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근본적인 변화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조직의 기반이 변하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는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 혹은 글로벌, 전 산업적 생활 전반에 걸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다 혹은 임계점을 넘는 상황이 곧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는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산업계와 국가들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 2015년 전으로 유엔이나 OECD, WHO,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국제기관들에서는 회원국과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보건의료 조직들이 디지털 혁신과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서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작년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보고서의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4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3G 같은 경우는 90%를 넘었고 2G 같은 경우는 100%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웬만한 지역에서는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퍼블릭 헬스 분야에서 모바일 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큰 이유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노인과 여성들의 접근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의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모바일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51억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작년 초를 기준으로 4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39억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이미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직면하면서 데이터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의 양이 약 50배 정도 성장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 생성된 데이터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9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업무 자체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코비드-19 대유행 이후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코비드-19는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 앱의 성장은 좋은 예인데 이것은 2019년 4분기 주 평균에 비해서 2020년 3월 비디오 컨퍼런스 앱들이 얼마나 다운로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5배에서 30배 정도 더 많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방식의 다양한 변화가 동반되었고 원격으로도 그만큼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좁혀서 디지털 헬스와 공공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에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이헬스, 모바일 헬스,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간단히 정의를 하면은 건강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헬스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개념인데 건강 및 건강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는 이 헬스의 하위 집합으로 공중보건을 위한 모바일 분석 기술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 헬스, 모바일 헬스를 포함해서 빅데이터, 전체학, 인공지능에서 고급 컴퓨팅과학의 사용과 같은 신흥 영역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그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WHO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실 WHO는 2005년부터 이헬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사실 하고 있었고 2009년에는 모바일 헬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부서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전략과 권고안들을 제공을 하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언급을 권고안들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요에서 WHO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디지털 기술은 이제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세계 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혁신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단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은 아직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고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사용 범위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은 적극적으로 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WHO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의 어떤 목적 부분을 좀 보면은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역 디지털 헬스 조직들이 재정이라든지 조직 인적 기술 자원을 통합하는 강력한 디지털 헬스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와 설계를 전략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 전략들은 OECD라든지 EU라든지 미국 등에서 유사하게 추진되고 제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자건강기록이라든지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팩스, 인터넷, 모바일 헬스, 원격의료,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디지털 통신기,
뭐 디지털 병리학, 로봇, 드론, 스마트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건강 기록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매우 오래됐지만 미국에서 전자건강 기록의 적용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사실은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와 관련 부분은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최근의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스마트홈, 가상 및 증강 현실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술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환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 기관마다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의하면 2019년에 1,06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시장은 원격 의료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가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2026년에 가면은 변화가 됩니다. 2026년에는 모바일 헬스가 가장 큰 시장이 되고, 그 뒤를 원격 의료가 시장이 따라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모바일 헬스 앱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은, 모바일 헬스는 무선 기기를 사용하는 건강 서비스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7월에 이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1년에 주요 앱스토어에 등록된 건강 관련된 앱은 35만 개가 이게 넘습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은 31만 8천 개 정도가 이게 되는데, 2020년에만 한 9만 개 정도가 이게 신규로 이제 등록이 되었고, 그건 이제 하루 평균 한 250개 이상의 앱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2015년이나 2017년과 이제 다른 부분은, 이 당시에는 운동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다이어트 이와 관련된 앱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질병이라든지 여성 건강이라든지 복약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앱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지고, 질병에 대한 어떤 종류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앱의 다양한 기능들도 굉장히 다양해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전에는 건강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됐다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보건의료계에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앱들로서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헬스는 환자, 의료진, 간호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별로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모바일 헬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 컴퓨터 파워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은 자체의 센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SNS와 앱, 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족, 지역사회, 어르신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헬스케어의 산적한 문제인 의료의 질, 접근성, 보건의료의 비용, 고령화, 장애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많은 디지털 기술들은 환자들이 사용하고 환자들과 붙어 있습니다. 환자 중심적인 도구들로서 환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고 입원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암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집에서는 PC 앞에 앉아서 환자 포털에 들어가면 자신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래나 입원실에서 혹은 다른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진, 환자 동호회에 연결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접근성, 연결성은 환자에게 건강관리와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의료진은 사실 진료를 하면서 한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외래, 입원실, 수술장, 회진 등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이동 중에 환자에 대하여 동료와 상의하면서 할 때가 많은데 이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기존의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업무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내 중소병원에서 모바일 전자음기록이라든지 모바일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환자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투약과 수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투약을 할 때 환자의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약을 확인할 수 있고 수혈을 할 때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는 또한 자신이 가진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20년 전에 캐나다의 군터 아이젠바라는 사람이 앞으로 소비자 건강 정보학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 사이버 의료가 활성화되고 자가관리, 예방, 상호도움, 지역사회 건강관리가 활성화되면서 공공의료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망은 지금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디지털 헬스 기술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기술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해 환자의 건강 향상과 지역사회와 인구 집단의 건강관리를 잘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디지털 헬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많은 문제와 난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도전적 문제를 공공의료 콘텐츠의 방향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건강 이해 능력이 중요하게 되어졌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심화되는 정보 격차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도구가 효과적이고 강력하지만 이를 환자들이 계속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를 계속 사용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 도구의 질과 신뢰성, 이 문제도 같이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해 능력은 개인이 적절한 건강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 건강 정보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해 능력이 낮으면 먼저 의료진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건강 이해 능력이 낮다고 알려진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은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소수민족,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의학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환자들이 건강 이해 능력이 낮은 이유는 의료진이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환자를 교육하는 기술이 낮거나 환자가 의료에 대한 문화적 장벽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실제로 건강 이해 능력이 낮으면 처방이나 자가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지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입원의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입원 기간이 2일 이상 지연되고 연간 치료비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건강 이해 능력의 장벽들을 확인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알려진 것들로는 기록된 건강 정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 전문가들은 쉽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환자들의 눈높이에서 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건강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에 부정확하고 불안정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이해 능력을
정보의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은 환자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개선하려는 것과 그 방향이 같습니다. 개발된 콘텐츠 혹은 개발하는 콘텐츠가 먼저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많이 활용하면서 건강 이해 능력은 디지털 건강 이해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전자자원에서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어떤 지식을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진 것은 결국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암을 검색하면 5억 개 이상, 당뇨병을 검색하면 10개 이상의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건강정보 관련된 상담의 한 10건 중에서 8건은 검색 엔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있고, 구글 검색의 20건 중 1건은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인 인터넷 사용자의 약 72%가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3분의 1 이상이 자가 진단을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59%의 사람들이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평가하는 많은 도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KE 헬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버전도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메들라인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이 의학도서관이 환자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과 건강 주제는 1000여 개, 검사 결과는 한 150여 개를 제공하고 있고 유전학 검사라든지 의학백과사전, 약물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2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메들라인 플러스를 7억 번 이상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1,500여 개의 조직이 콘텐츠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콘텐츠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웹사이트의 사용성과 접근성도 사용자와 전문가들에서 평가되고 관리됩니다. 디지털 이해 능력, 건강 이해 능력의 정진과 함께 장애 요인 극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는 보시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폰이 있는데 젊은 여성은 SNS, 쇼핑, 음식 배달 등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난감합니다. 무인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시키기가 매우 두려워지는 상황이죠.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카스트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 정보기자 실태조사에 의하면은 4대 정보 취약계층으로 고령, 장애인, 저소득층, 농민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기천은 정보가 이제 풍부한 사람과 빈약한 사람 사이의 차이,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적극권을 가진 사람과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는 위험성을 의미하는데 이런 문제가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19로 미국 뉴욕시의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고 이것 때문에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고 시정부에서 수가를 보상을 했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이제 연구를 수행해 보니까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응급실 방문이 4배가 더 높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흑인들이 원격 의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 정보 격차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대사하고 증후군 관리 사업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보 격차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정보 격차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문제 중에 하나는 수능도 혹은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액티비티 트래커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3분의 1이 사용을 중단을 하고 다운로드된 앱의 80% 이상이 2주 내에 버려진다. 비슷하게 소비자의 32%는 6개월 후 추적을 중단하고 50%는 1년 후에 추적을 중단한다. 연구자들은 사용자들의 어떤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도구의 계속적인 사용 모델을 제안을 하고 미적인 매력이라든지 인센티브, 게임화 등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낫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들을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자들과 환자들의 참여입니다. 이것은 내셔널 차트라고 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모바일 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의 초기 분석 자료입니다. 18개월간의 자료인데 사용자들은 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내 차트라고 하는 자신의 의료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혈당이라든지 혈압, 몸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자가 건강, 자가 모니터링 기능은 가장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좀 분석을 하니까 이 앱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요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자가 모니터링 기능을 자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주 정기적으로 자가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면 이 앱을 포기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능은 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가 모니터링 기능의 정기적인 사용, 환자 참여는 수능도, 계속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환자 참여는 진료 결과와 환자 만족도 향상, 보건의료 전달 비용 감소, 치료 과정의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환자 참여의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중재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이 건강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도 환자 참여의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 참여의 좋은 예인 자가보고 성과를 지원하는 좋은 도구가 모바일 헬스입니다. 미국의 프리슨 메디슨 이니셔티브 코트는 100만 명의 환자를 자발적으로 참가시켜서 유전체 정보, 임상 정보,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프로젝트인데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환자 참여 없이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는 참여를 강조하면서 All of Us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환자 참여에는 건강 이해 능력, 다양한 배경, 비용, 어르신 요인, 경제 도구 등의 문제 등 이를 제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환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고 환자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건강 정보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도구도 유사하지만 전문가들이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몇 년 전에 모바일 헬스 앱을 검토한 연구를 보면은 앱스토어의 등급과 임상적 유효성, 사용성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안전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용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용성은 어떤 도구나 물건, 서비스를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기 쉬운가를 의미하는 요구입니다. 효율성, 학습 용이성, 사용의 만족성을 포함시키는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안전성을 꼭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사용성을 평가하는 도구들은 아래에 있는 SUS라든지 PS, SQL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바일 앱이라든지 모바일 헬스 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모바일 헬스 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디지털 헬스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헬스 혹은 의료정보학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근거입니다.
이 기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근거는 실제 적용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 이 근거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정 질환과 상태들에 대한 다수의 메타 분석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정리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심장 재활이라든지 우울증, 감정 조절 장애, 복약 관리, 금연, 운동, 체중 관리 등 많은 만성 질환과 상태들의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임상 가이드라인과 의 후보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 근거가 부족한 것들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축적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대사성 증후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중재 방법들과 그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익숙한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작년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채팅앱과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디지털화된 방식의 접근으로 챗봇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 예를 찾아봤습니다. 소아 예방접종 질의응답 챗봇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아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질의응답을 분석을 해서 Q&A로 구성을 하고 이를 챗봇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카카오 프렌즈에 구현한 예입니다. 공공의료에 접목한 좋은 예로 생각되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와 디지털 헬스에서 큰 변화의 시기이지만 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공공의료 서비스에 큰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기술의 특징과 장점, 근거, 제공자와 환자에게 주는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도전적 문제와 공공의료 콘텐츠 방향에서는 디지털 건강 이해 능력, 정보 국채와 형평성, 환자 참여와 선호도, 도구의 지위와 신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콘텐츠는 환자와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기술의 질, 사용성,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초기부터 추진해 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